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이제 무바연님이 오셨으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과거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비디오 킬드 라디오 스타 MTV가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은 맥락을 같이 한다면 AI 킬드 라디오 비디오 스타, 라디오와 비디오 스타들을 AI가 다 죽일 수 있다. AI 스타가 그래서 AI 시대의 트렌드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AI 시스템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자, 이제 2부 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정치 CFR 블룸버그 BBC 김기성 어전 어벤져스 전략회의 VOA 김태우 원희룡 세훈영 한동훈 젊은 시각 배승희 포브스 인디펜던트 DW 알자지라 옳은소리. 이 블룸버그에서 1시간짜리 인터뷰를 했죠. 헨리 키신저에 대해서. 그래서 헨리 키신저에 대해서 인드라가 구원론으로 얘기한 바 있죠. 몇 번에 거쳐서. 그래서 참고 문헌은 헨리 키신저에 대한 참고 문헌은 영국 정보부였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존 컬먼 300인위원회 음모론 책이지만 다른 음모론 책에 비해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물론 있죠. 비틀즈도 기인물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회의적이지만 어쨌든 존 컬먼의 얘기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트란트 러셀과 관련돼서 참고하시고 상극위원회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존 컬먼은 상극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죠. 어쨌든 브레진스키 이건 구원론 관점에서 어쨌든 반소치 18%는 브레진스키였고 22% 친중은 헨리 키신저의 몫이었다. 헨리 키신저가 가장 빛났던 시절은 1960년대 말 닉슨 대통령 시절부터 80년대 초까지다. 레이건 시대까지. 이 시대가 헨리 키신저가 맹활약한 시대였고 오히려 그렇게 60년대 핵 위기 때 냉전 시대 때는 헨리 키신저가 크게 활약은 안 했다. 그때부터 뭐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헨리 키신저는 이런 빌더버그보다는 이렇게 채텀하우스에서 키워가지고 버트란트 러셀이 1970년에 사망했는데 그 직전에 데비 록펠러로 전향했다. 1967년에 CFR가 중요한 회의라고 했죠. 1967년을 전후로 해서 헨리 키신저가 데비 록펠러로 전향했다. 그래서 데비 록펠러의 주요한 구변 책사가 됐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고요. 헨리 키신저가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세계 전략과 한반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헨리 키신저를 평화주의자였고 미국인 입장에서 애국자였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다만 헨리 키신저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게 헨리 키신저는 러시아를 보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부는 동의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체제가 2차 대전 승전국 체제이기 때문에 이 유엔을 완전히 혁신시키려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선장했던 그 국제연맹 대신에 유엔이 탄생한 거잖아. 세계대전 있을 때마다 이런 세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격변 없이 현재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유엔을 그 안에서 개혁시킨다고 해서, 예를 들면 유엔 개혁이라고 해서 안전보장 이사국을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린다고 해도 오늘날 유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다시 말하자면 유엔을 대체할 만한 그런 시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아무리 유엔이 현재 체제가 기능이 마비됐다 할지라도 현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과 연관돼서 러시아가 5대 안전보장 이사국 중에 하나인데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거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계기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엔이 여태까지 세계 평화 한국전쟁 이후로 유엔이 세계 평화에 기여해 왔다면 오늘날 유엔이 과연 세계 평화를 보장해 주느냐, 오히려 세계 평화에 대해서 무기력한 국제기구로 점점 전락해 가고 있다. 시대에 뒤처져 있다. 유엔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러시아의 몰락은 오히려 이러한 어떤 러시아가 강대국이 아닌 보통 국가로 전락하면서 뭔가 이런 효과를 더 이렇게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다. 이미 이렇게 유엔 안전보장국이면서 보통 국가로 전락한 선례가 이미 있어요. 어떤 국가죠?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1973년에 이전 국영 황제인 빅토 로스차일드가 물러나고 새롭게 데이비 록펠러가 1973년에 국영 황제가 됐을 때 전임 국영 황제인 빅토 로스차일드는 공식적으로 영국 방송을 통해서 이제 영국은 독일과 같은 나라처럼 보통 국가가 됐다 이렇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다고 해서 영국의 안전보장 이사국에서 탈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영국은 안전보장 이사국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러시아가 보통 국가로 간다 해서 곧바로 러시아가 안전보장 이사국 유엔 안보리 체제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헨리 키신저와 의견이 좀 다르다. 보는 어떠한 시각은 같지만, 전제는 같지만 그 해결책으로서 오히려 돌파구가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비스마르크에 대해서 인드라가 얘기했고요. 9번은 유럽 현대사에 대해서, 9년대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브렉시트에 대해서도 인드라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죠. 채텀 하우스에 대해서 인드라가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채텀 하우스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길과 현 영향력을 보존하는 길. 전자면 이제 제 생각은 다른 거고, 후자라면은 78% 친영, 20% 반중으로 가는 게 좋다. 여기서 78% 친영이라는 것은 친미가 78% 안에 친영이라는 것은 친미가 78%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독일 문제도 얘기할 때 독일도 친독이 78%는 친독,
22%는 반중.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78% 친한, 22% 반중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78% 친일, 22% 반중.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저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이해관계 충돌이 되는 게 신제국주의고, 양상이 드러나는 게. 근데 거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이 친한 78% 안에 78%가, 즉 60% 정도가, 과반수가 넘는 그러한 확률이 친미이듯이 전 세계 주요한 국가들이 친미 관점을 가지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도 역시 친미가 78%, 반중이 22%. 예. 다 이거죠. 그리고 인들아 강조하는 게 반중이 78%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인들아 강조했죠. 그래서 이게 반중 친미, 이건 트럼프식이고 파시즘적이다 라고 강조했죠. 인들아가 바뀌어야 된다. 반중 친미는 파시즘이고, 친미 반중이 자유 좌우파 전략이 돼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국유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친미 78, 반중 22. 세계 각국은 친영 78, 반중 22. 한국도 친한 78, 반중 22.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런 파시즘 국가들은 어떻게 되죠? 반미가 78 되는 거죠. 지금 맹꽁 시파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친러, 친중, 친북, 이게 78%가 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매력적인 국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시즘 국가라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해. 그걸 한다면, 당장 맹꽁 시파르는 중공에서 다당제를 실현하고 언론 자유와 종교의 자유,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인드라가 BBC더러 아니 채터마스더러 친영 하시라. 친영과 반중 22%가 얘기하니까 곧바로 이러한 BBC 방송이 나와서 지금 히트쳤습니다. 이거 대박쳤어요. 지금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굶어주고 가고 있다. 이거를 뭐 VOA 방송에서 하면은 조회수가 이렇게 안 나올 텐데 BBC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조회수가 막 100만이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느낌에 대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VOA. 그다음 인드라 여기 저희 하버드는 이제 존 콜먼의 300인 위원회, 하버드 위키피디아 이런데나 인드라 블로그에서 하버드 치면 나온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김기선 누님, 김기선 누님 가끔가다 이런 거 좋아요. 반쪽 일성 반쪽 정일에 비해 반쪽 정어는 현실 감각이 접목이 수준입니다. 우리 김기선 누님 같은 분이 가끔가다 쓰시는 어떠한 그러한 용어 구사가 굉장히 신선해요. 독특합니다. 매력적이에요. 접목이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인양, 이것도 한국과 쭈꽁 사이에서 인양 경쟁이 벌어졌고, 굉장히 쭈꽁이 이거 예민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다음 김관진, 북한의 미사일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 어떻게 알았냐?
뭐 이런 재밌는 얘기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기본 입장이 푸딩은 이미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시작됐으나 대부분 패퇴시켰다, 좌절시켰다 이런 입장이고, 우크라이나는 아직 대반격이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이랬었는데,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라는 거를 조금 시차를 두고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언론과 기관에서 얘기를 해서 이미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작전이 이미 시작했다 이렇게 사실상 공식화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야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저는 달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100% 완벽한 승리는 없다. 대반격 작전이 승리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완벽한 승리가 아닌 결국은 한국전쟁처럼 정전, 휴전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푸딩이 뭐 이렇게 공갈을 했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링컨 국무부 장관, 한국으로 치면 외무부 장관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메콩 시파르 국경으로 날아가서 만났죠. 이게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디커플링에서 딜리스킹이다. 딜리스킹이 뭐냐? 이전까지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공급망, 그러니까 메콩 시파르 쭈꽁 없는 세계 경제, 공급망 문제, 그것들을 차단하는 적극적인 개념이었다면, 딜리스킹이라는 개념은 지난 히로시마 G7 회의 때 처음 제기된 이슈로서, 이전의 공급망 차단이 아닌 한마디로 위험을 최소화시킨다, 그런 개념이다 이거죠. 차이가 뭐냐? 이거는 이전에 인드라 강조했듯이 CFR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이 문제가 어떤 CFR에서 어떻게 계속 몇 번씩, 이번이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간단하게 1분 요약하면, 이전에 CFR의 비판은 뭐냐면, 이전에 트럼프식 관세 전쟁은 세계 무역 협정 관점에서, 세계 무역 관점에서 다른 나라에게 일방주의로 보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럼프가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면 메콩 시파르가 한국에게 사드를 빌미로 해가지고 한한령을 내려도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럼프가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그런 것들을, 무역 관행을 마음대로 저렇게 해버리는 것들이 세계 무역 질서를 훼손시킨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제 원점으로 돌려서 간다면 오히려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에게 이롭다 라고 CFR에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게 디리스킹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먼저 본을 보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도
거기에 준해서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데이터스킹으로 가라 이거죠. 예, 미국은 미국식으로 국제 질서를 존중하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에 극히 중요한 부분들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국과의 무역 거래는 규제하지 않는다. 특히 관세 문제에서 이런 거.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나름대로 고민이 있잖아요. 그럼 독일도 그러면 여기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디커플링과 데이터스킹 개념에 대해서 분명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에 들어가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둘 수 있어요. 여기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디리스킹 분야에 반도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전기차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그거는 생각해볼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정책 전환은 오히려 길게 보면 맥공인 C8에게 불리한 사안으로 작동한다 이거죠. 럼프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미국식 일방주의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 누가 먼저 시작한 거야? 럼프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야? 미국이 먼저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맥공이나 푸딩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미국도 하는데 왜 우린 못해? 뭐 이런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뭐 유야무야가 될 수 있는데, 이제는 미국이 먼저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면 오히려 전 세계 반미 분위기는 깔아앉고 친미 분위기가 올라가죠. 반대로 이러한 상황에서 쭈꿍이 한국이나 호주나 어떤 나라에 대해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오히려 반중 정서가 더 강화되겠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쭈꿍이 이득을 취한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쭈꿍, 맹꽁 C8에게 더 이게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말씀 분명히 하고 싶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간다면 그 이전에 2년 동안 이든영이 집권하자마자 인프라법을 미리 딱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국유 CFR의 계획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어떤 지금 AI 개발이라든가 반도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드라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이 AI 분야에 대해서도 한국이 더 전력 투구해야 된다는 게 지난 100년 전과처럼 오늘날의 10년, 20년이 향후 100년, 200년을 결정한다. 격차는 6개월 멈추면 이게 나중 가면 10년, 20년으로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쭈꿍이 지난 2년 동안 상당한 후퇴를 가져왔어요. 근데 CFR 관점에서, 인드라 국유본능 관점에서 어떤 관점이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인드라는 78% 반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쭈꿍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세계 경제에서 쭈꿍이 1대1로든 뭐든 제3세계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한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고, 쭈꿍 경제 자체도 어느 정도 경제가 돌아가야 돼요. 인도 경제나 다른 나라 경제가 발전할 때까지 쭈꿍 경제가 현상 유지가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쭈꿍의 경제가 너무 지나치게 빨리 식으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게 쭈꿍의 경제는 천천히 망해야 된다. 그러라고 국유본이 맹꽁 C8을 임명했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쭈꿍 경제는 천천히 망해야 되고 10년에 걸쳐서. 그러라고 맹꽁 C8을 국유본이 임명했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디스킹이다. 이게 한국 인드라 국원론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22% 반중이다. 22% 반중은 뭐다? 경제죠, 경제. 핵심은 경제입니다. 럼프식 반중은 오히려 전 세계 반미만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보면 그 1시간짜리 블링컨 외무부 장관의 그 기자 질의응답을 봤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첫 번째가 어쨌든 뭐냐면은 인드라가 그 오피오이드하고 펜타닐 약물 중독에 대해서 강조했잖아요. 이게 새롭게 이슈가 추가됐어요. 지난 방송에서 인드라가 오피오이드, 펜타닐 이것이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과 해서 중국의 화학 제품 생산과 수출 이 문제를 이슈로 제기한 게 새롭게 이 미중 관계에서 새롭게 이슈가 추가됐고, 두 번째가 이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개념 정리에 들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규정하면 디커플링은 트럼프식이고 디리스킹은 CFR 이등양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럼 여태까지 집권하자마자 이등영이 CF라고 하지 않았냐? 이것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하려면 1시간 떠들어야 되니까 생각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질문 주시고요. 세 번째는 외교 수사법인데 양측 공식 발표를 보면 솔직하고 건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하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알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서로 할 말만 했다, 싸웠다, 각자 입장들 다 까놓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지 뭐 다른 얘기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했다, 서로 그냥 싸웠다, 말싸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설적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당장 뭐 한 건 없는데 이게 고위급 회담을 계속 얘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안 하다가 이제 2년 만에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파리가 한 마리가 나타나서 계속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다. 뭐 이런 개념이고, 다만 여기서 이제 실질적이다. 이건 중국 측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미국 블링컨 장관이 실질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뭔가 미국 쪽에서 조금 더 이득을 가져갔다. ጭ꿍에서는 그냥 받았고, 블링컨 장관이 뭔가 더 얻은 게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미락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건 좌익 파쇼 미락설 하나만 한 얘기예요. 무슨 뭐 핵무기 아니 러시아 핵무기에 대해서 ጭ꿍이 무슨 권한이 있어. 대만 문제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거 아니에요. 인드라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2030년 이전에 ጭ꿍의 대만 침략은 없을 것이다. 확률이 0.00001%다. 대만 시민들은 안심하셔도 된다고 인드라가 강조했고요. 푸딩은 핵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런 미락설 이런 얘기가 아니면 음모론적인 관점 이런 거 싫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이언 브레넌가 그런 애들이나 저희 파쇼들이나 이런 얘기를 하지. 저는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뭔가 이득을 챙겼다. 그게 뭐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디리스킹,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태세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국익원과 미국이 이득을 챙긴 거죠. 여태까지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군사적으로나 뭐 이런 데서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다. 우크라이나 현안이나 북한 문제나 대만 문제에서 이런 어떤 합의를 했다. 알 수도 없는 거지만 저는 합의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 경제 문제에서 드르스킹 이런 데서 선 제시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외교적 승리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곧바로 이제 독일하고 중공에서 만났죠. 그래서 인드라가 78% 친독, 22% 친일, 안보의 문제, 독일의 고민이 한국의 문제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인드라 블로그에서 얘기죠. 러시아를 통한 에너지 문제, 수입 문제, 그 다음에 중국 수출 문제, 이거에 대해서 독일이 그러면서 안보, 자유좌파 독일 정부가 성녀형처럼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안보 전략 보고서에 중국 쭈뽕을 공식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독일의 안보 전략이 반중 친미가 아니라고요. 친독 반중이다. 78% 친독이고 22%가 반중인 겁니다. 이랬을 때 안보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 자유좌파 독일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를 잘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반쪽 민주당 좌익파쇼 무능부패 수꼴통 매국노 반쪽 민주당의 외교가 얼마나 병신스러운가를 참가시라, 비교를 해봐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자유좌파 갈 길이다 이거죠. 자유우파 메르켈 정부나 자유좌파 독일 3인당 정부나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독일의 외교 정책이 이렇게 한결같다 이거죠. 우리도 이런 한결같은 외교 정책이 될 때야만이 인정받는다 이거죠. 또한 미국도 인정받으려면 다시는, 물론 반면교사 때문에 할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지만, 다시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공화당 자유우파 공화당, 자유좌파 미국 민주당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이 없지만 럼프와 같은 우익파쇼, 그 다음에 럼프와 같은 좌익파쇼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결같아야 된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일본의 외교 정책도 한결같잖아. 대한민국도 자유좌파든 자유우파든 성렬형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교과서다 이거예요. 교과서. 반면교사는 좌익파쇼 무능부패 수꼴통 매국노 문좀비였고 반쪽 노면이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트럼프처럼 반면교사. 한국 외교사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국격이 떨어졌던, 쭈꽁 가서 혼밥 먹었던 그런 문좀비, 그러한 외교는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인도 쪽인데, 모디 총리 하에서 독일 DW 공영방송하고 인터뷰했죠. 이 친구도 계속 웃으면서 인도의 입장을 잘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고민이다 이거예요. 이런 게 지금 그러니까 세계 국기본이 78% 친미, 22% 반중인 상황에서 여기서 가장 수혜자가 의외로 인도입니다. 국기본이 22% 반중을 취하고 전 세계가 22% 반중을 취할 때 가장 수혜받는 나라가 따지고 보면 인도예요. 인도의 모든 게 용서가 돼. 어떻게 보면 반중 때문에. 마치 과거에 반소 때 78% 반소 때문에 쭈꽁이 다 인정받은 것처럼. 지금은 함부로 인도를 못 가요. 전 세계가. 근데 여기서 모디가 처신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동일 공영방송에서 왜 인도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나? 이제 모디가 미국 가서 이든영을 만나요.
모디가 잘 처신해야 됩니다. 예. 모디가 중간만 가도 예. 인도도 살고 세기도 살고 모디도 살아요. 중간만 가세요. 뭐 큰 기대 안 합니다. 모디가 처신을 잘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초심으로 돌아가면 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트럼프가 인도에도 무역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하여간 전 세계가 다 럼프를 싫어했습니다. 이러니 맥공 시파르나 푸딩이나 예, 반쪽 아베나 반쪽 정은 한국의 반쪽 민주당 무능부패 수고통 매국노 운전비가 좋아한 거예요. 트럼프를. 그래서 그밖에 없는 게 전 세계가 다 미국 싫어하게 만든 장본인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다 싫어해요. 문전비 다 싫어해. 속으로 언급할 가치가 없으니까 문전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좀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각자의 좀 미국의 딜스킹과 독일의 딜스킹의 범주가 다르겠죠. 예. 아무래도 독일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조금 더 딜스킹의 그 범주가 더 좁을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각 나라의 재량권이 있는 거죠. 그 각 나라의 주권이 있으니까. 독일이 중요합니다. 영국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유로가 사실 마르크이기 때문에 예, 유럽 경제를 지탱하는 건 독일 경제고, 예를 들어서 마샬 플랜처럼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게 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다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나라가 독일이에요. 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건 필연적인 것이고 유로에 가입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독일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얘기만 하니까 미안한데 성렬형하고 오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오늘 공동성명 발표했죠. 그거는 이제 다음 방송에서 좀 심층 있게 제가 말하려고 오늘은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국기본이 이런 걸 잘해요. 독일 좌유좌파 정부를 임명한 것은 원래 제가 예전에 독일 우파가 대통령 메르켈에 의해서 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원래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메르켈 정부의 후임은 자유 우파가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2, 3개월 만에 독일 자유좌파로 싹 바뀌었어요. 왜 그랬나 했더니 독일 외교 안보 노선이 바뀌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볼 만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독일이 굉장히 지금 또다시 한번 중요한 어떠한 국가적 기로에 서 있다. 잘해야 된다. 어떤 독일은 자유우파든 자유좌파든 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간론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워싱턴 톡에서 다른 얘기 할 거고요. 다른 건 쫙 조은정 아나운서나 하는 거는 다 얘기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숙한 외교를 주문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뭐냐면 쭈꿍이 만만하니까 이렇게 건드리는 겁니다. 간을 보는 겁니다. 만만하게 안 보면은 쭈꿍은 일본에 대해서 간 안 봐요. 어지간해서.
예를 들면 쭈꽁이 지금 후쿠시마 뭐 이거에 대해서 별 얘기 안 하잖아.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 질서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간 봤는데 흔들리면 더 간 보고 싶죠.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쥐명이나 문좀비 때라면 흔들면 흔드는 대로 오잖아. 쭈꽁 입장에서는 재밌거든. 근데 성렬형 정부면 재미가 없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미 대한민국이 서방 진영의 하나로 취급이 되고 있어요. 자유국가의 일원으로서. 예. 성렬형 정부 때부터. 그 이전에는 그런 취급을 못 받았어요, 한국이. 예? 문조비 때, 반쪽노무 때는 말할 나위 없고,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도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성렬형 정부와 같은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외교 용어를 이렇게 딱 보는데 10년 동안 쭉 봤잖아요. 성렬형 정부 들어서서 국격이 높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이 어떤 입장이냐면 여긴 우리 동맹이야. 건들지 마.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게 여태까지 한미 동맹이지 않았냐? 그건 그냥 단순히 방어적 입장에서, 수세적인 입장에서, 네. 54년인가 그때 휴전협정 끝나고 한미동맹, 군사동맹, 네. 그때까지 얘기했고, 이거를 새삼스럽게 2019년인가 개정을 했단 말이야. 한미 동맹을 개정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개정했단 말이야. 그때부터 국적이 높아진 거야. 일본도 미일 그 60년에 안보 재개정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미일 동맹이 굳건한 것처럼 그 전까지 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 관계가 그렇게 오늘과 같은 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의 관계가 점점 미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거의 동격은 아직 아니지만 굉장히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예전에 비해서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이전까지만 해도 외교에서 맨날 뭐 누구 만나면 북한 문제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기후 문제를 얘기하고 다자간 외교가 가능했단 말이야.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문전비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문제를 이슈를 제기해봐야 대한민국에서 너 따위가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제 성렬형 정부 때부터는 기후 대응, 그 다음에 국제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문제 이슈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전에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 만한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야.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지. 자격이 안 되니까. 해봐야 니네가 뭔데 하고 면방망 당하니까 얘기 못한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좌익파쇼가 이런 것들을 아니까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후쿠시마로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해보려는 건데 이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얘들아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저 멀리는 뭐 채타마스 쪽인가 뭐 이런 데서 전 세계 좌우의 파시오들이 이 굳건한 한미일 동맹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럼프를 당선시키려면 이든영의 외교를 흔들어야 되잖아. 그치? 첫 번째 목표. 후쿠시마 이 이슈가 등장한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의 기시다가 자유 우파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반쪽 아베는 위 파시오죠.
기시다를 흔들어서 우리 파쇼 반쪽 아웨파에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가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가 뭐죠? 바로 성녀령을 흔들어서 좌이파쇼 수꼬통 매국노 무능구페이자 동시에 반쪽 아베 똘마리 얘네들한테 뭔가 이득이 오겠어. 근데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제일 미치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후쿠시마 이슈를 떠들려면 한국만 제일 적극적이에요. 대만은 아주 과학적 검증 위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맹꽁이 C8호도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쭝꽁이 얘기를 안 해. 얘네들 왜 안 하겠어? 두 번째는 이 좌이파쇼 무능구패 수꼬통 매국노들이 국제 원자력 기구가 검증한다고 해서 그걸 따를 거냐? 얘네가 세월호 7시간 음모론, 광우병 음모론 따를 때 아무리 세금 때려 박아도 안 믿잖아. 얘네들을 믿게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단쪽정은 수꼬통 노예제 파쇼가 후쿠시마 문제에 아무 일 없더라 그러면서 일본 스시 후쿠시마 스시를 먹는 걸 보여준다거나 맹꽁이 C8가 일본 스시를 먹는 거를 보여준다거나 둘 중에 이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 이상 아니면 쟤네들은 안 믿어. 지들 하느님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 난 믿지. 국제 원자력 기구 같은 경우 얘네들 과학이 없거든. 파시스트에게 무슨 과학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웃긴 게 이번에 북경 베이징에 1호 스시 쿠라스시가 1호점이 왔어요. 한국에도 들어오지 않은 쿠라스시 1호점이 북경점에 문이 열었어요. 인드라는 도쿄에 갔을 때 먹었죠. 물론 후쿠시마 사태 이후죠. 저 쿠라스시가 굉장히 백엔 스시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줄을 2시간 이상 서야 되기 때문에 사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시간 외에도 30분 이상 줄을 서야 돼요. 그만큼 인기가 있는 스시집인데 이번에 북경점이 1호가 생겼어요. 아니 이런 후쿠시마 사태가 난 사이인데 북경점에 쿠라스시가 1호점이 났습니다. 이거 맹꽁이 C8호가 모를 것 같습니까? 좌이파쇼들은 지금 스시 먹지 말자, 일본 회 먹지 말자 이래가지고 한국에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망했어요. 그쵸? 해고치 않은 스시 먹으면서 이런 애들이 경제관념이 전혀 없고 매국노짓이죠. 이게 대원구식 세국정책이고 수꼬통이죠. 도대체 자기가 누구 때문에 놀아나고 있는지 전혀 감이 못 잡는. 그래놓고 남 탓하는. 당신들 탓이에요. 당신들 인생이 망하는 건 당신들 탓이야. 누구 탓할게 못 된다고요. 남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어요. 당신들. 과학도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믿을 건데? 니네들의 수꼬통만 믿으면 왜 우리가 당신들의 수꼬통 말대로 따라야 돼? 그쵸? 이거 분명히 합니다. 인드라가 광우병 때부터 세월호 7시간도 있고 천안함도 있고 과학적 검증으로 가자, 가짜뉴스 이런 음모론에서 철저하게 인드라가 비판적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과학을 거부한다면 당신들은 파시스트고 수꼬통이고 매국노고, 그렇죠? 이러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토마스 컨트리맨, 이렇게 성숙한 외교 이런 거 그 전에 워싱턴 같은 데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한국 정부에게 성숙한 외교 이런 얘기 별로 안 했어요. 이런 거는 기시다 같은 일본 정부에나 이런 사람한테나 얘기했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과거에는 이 워싱턴톡의 동무대는 인드라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동무대였어요. 지금은 스콧 스나이더가 출연 빈도가 낮아.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져 가지고 북한 이슈가 저쪽에 구석진돼 있어요. 한반도 문제보다 그 한반도 문제 자체가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계속 그냥 한반도 차원에서 계속 했다면, 지금은 저 한반도 얘기를 하더라도 이 한반도가 지구적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동북아시아 안보, 인도 태평양 안보, 나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같은 지구적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는 하나의 주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다른 것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LGBT 이거 뭐지? LGBTQ, 이거는 여러분, 저는 일단 저는 동성애자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시고, 뭐 과거에는 동성애자 잡지에, 자유파쇼 시절에는 동성애자 잡지에 쓴 적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기를 기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그 관련된 단편수도 썼네. 그런데 전 동성애자는 분명 아니고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지지하는 쪽으로 반문화 뭐 이런 거 한 거지, 어떤 큰 생각이 있어서 했던 건 아니에요. 인드라 이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인드라는 LGBTQ에 대해서 저는 옹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도 안 해요. 그럼 왜 반대를 하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저한테 딱히 이 입장에 대해서, LGBTQ에 대해서 반대할 만한 이유를 찾지를 못했기 때문이고, 물론 부분적으로는 반쪽 미당 같은 데서 일부 좌이파시오에서 이거를 이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그건 일부의 그런 불쾌감을 주는 그런 어떤 좌이파시오적 그런 동성애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이런 LGBTQ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이유를 못 찾겠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이 LGBTQ는 탄압받았어요. 히틀러 때도 탄압받았고, 그다음에 반쪽일성, 반쪽 노면, 반쪽 정은 노예제 체제에서도 철저하게 탄압받고 있고, 메콩 시파르 때 이 파쇼 정권에서도 금지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 공산당, 수고통 그리스 공산당도 LGBTQ를 금지하게, 얘네들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LGBTQ.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 좌우의 파쇼들이 LGBTQ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계신데, 저는 선교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어디에도 이런 게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 국위본론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구본 귀족들 중에
동성애자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이런 CFR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사실 전 세계 LGBTQ 축제가 있어요. 예. 그 색깔도 다 이렇게 있는데 전 세계 소위 이 LGBTQ를 전 세계에서 지금 동시 이슈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후원하는 데가 CFR입니다. 예, CFR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나와요. 네. 국교원이 그냥 드러내놓고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조차 지금 거기 일본은 예, 자유우파잖아요. 예. LGBT 지원법 이런 게 나와요. 한국은 LGBTQ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편이에요. 한국은 시기상조인 거지 아직까지. 한국 입장에서는 국교원이 보기에도 반대를 할 필요만 없을 뿐입니다. 예. 국교원도 그런 거에 감안해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터키에서든 이슬람 국가 터키에서든 아프리카에서든 유럽은 말할 것 없고 미국이나 남미든 어디든 지금 LGBTQ는 전 세계적인 운동이에요. 국유원이 대놓고 기후 운동처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반대한다. 네. 그냥 자기 종교 관점에서 신앙 관점에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건 이해가 돼. 근데 정치인으로서 이것들 받아들이지 못한다. 걔는 정치 감각으로서 숙고통이다. 제가 볼 때 좌우의 파쇼다. 아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굳이 이슈를 만들어내냐 이거예요. 그걸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웃이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LGBTQ 대변인 요즘 핫하죠. 이분 카린 장피에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동훈 김혜지 이분이 이제 장애인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회적 약자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승희,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웃고 넘어가고, 김태우, 그 다음에 우리 세훈형, 세훈이 형 뭐 잘하고 있죠? 이게 정론이에요, 여러분. 서울시 의회도 후쿠시마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 이게 과학적 검증 이전에 후쿠시마 방류하는 애들이나 과학적 검증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자력 국제 원자력 기구를 무시하겠다는 놈들이나 이 좌우의 파쇼들이 언제나 수고통, 한일과 세계 평화에 보탬이 안 되는 파스트라는 것만 잊지 마세요. 이슈는 후쿠시마 이슈는 방류하냐 방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놈들이 파스트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놈들이 맹모냐, 너네들이다. 반쪽 무당이다. 반쪽 아베고 반쪽 무당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드라가 그저께는 회를 먹었고요. 어제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광우병 아직도 믿으면 미국산 고소고기 먹지 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옳은소리 김기현 3사단 방문. 그 다음 원희룡 아까 얘기했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1시 딱 2시간 됐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아무 말이나 한마디, 아직까지 안 주무시는 분들 아무 말씀이나 남겨주시고요. 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다들 주무시나봐요. 자,
마음을 아예 다리따님 고맙습니다. 예. 닥서그님 고맙습니다. 자,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예.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예. 부자 되세요. 예. 비 많이 오네요. 맞아세.